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섭게 추운 아침, 국제 정세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시각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 매주 열리는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잠시 후 2부에서요. 팔레스타인 현지의 교민 연결해서 생생한 그곳의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지요.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중동의 분노, 인티파다입니다. 인티파다, 봉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른 저항이죠. 그렇죠. 그러자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아는 인티파다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인티파다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국이 뒷받침하는 시온주의 결정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서한 라말라 또 베들레헴 등지에서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네요. 예. 특히 금요일인 오늘은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일이거든요. 언제 어떤 곳에서 화약고에 불꽃이 튈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의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관여를 비판했고요. 예. 러시아도 미국의 결정을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고 예. 중국 역시 새로운 대립을 촉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뭔지도 2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더 거세진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광풍이라고. 네. 근데 지금 그 후로 급등을 넘어서 폭등세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9,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우리 돈 2천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1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네. 제가 며칠 전 인터뷰할 때 1,300만 원이었는데요. 급등이 아니라 폭등세죠. 미국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에 15,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예. 5시간 만에 5,000달러가 치솟은 셈입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배경이 아마 시카고 상품거래소 또 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곧 시작한다는데 이게 아마 가격 폭등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세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 BK 캐피털 창업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네요. 그래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달 반 만에 처음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인데요. 아무래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 행정처 컴퓨터 속의 파일들을 작성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나 없나 이 논란만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결론이 내려진다면 뒤늦게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MBC 대표이사 사장의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예,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예.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그러니까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 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 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 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예.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내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예,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예, 드라마, 예능, 예.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예. 뭔가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사장님이 CBS에 첫 출연하셨어요. 그러네요. 첫 출근길 출연이 CBS가 돼서 영광입니다. 기분 좋고. 그 김성진님은 청취자, 예, MBC 채널 이분은 삭제하셨었는데 재등록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뉴스타파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거든요. 예, 사실 뭐 시청률을 봐도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네. 예, 다시 한번 뭐 잘 되기를 공영방송이 너무 잘 되면 CBS 입장에서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살살 잘 되고 그 정도만 바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죠. 이 직장 갑질 119라는 노동자 인권 보호 단체가 지난달 1일 글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예. 한 달 동안 어떤 갑질 고발이 있었는지 기록한 보고서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갑질 119 30일의 기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3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네. 직장인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런 후문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직장인들의 신고와 상담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메일, 오픈 카톡, 페이스북, 뭐 하루 평균 68건, 총 2,021건의 신고와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이 오픈 카톡방에는 하루 평균 188명이 방문했고 상담자와 활동가 사이에 무려 4만 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와.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임금 미지급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게 제일 큰 갑질이죠. 그러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19%,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요, 예. 휴가 휴식 미보장, 과도한 징계 해고, 부당 인사, 성폭력도 한 2% 정도가량 차지를 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 그 30일간의 기록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은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현대판 산호비가 따로 없다입니다. 노비요? 산호비요? 네. 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요. 김장 갑질입니다. 김장? 네. 김치 담그는 김장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사장 가족, 회장 가족과 친척의 김장을 담그도록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세상에. 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만 되면 회장이 캐디를 골라서 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김장 잘할 것 같은 캐디를 골라서 네. 자기 집 김장을. 네. 그리고 군대도 아니고 한겨울에 눈 내리면 골프장 문 닫고 휴장하고 캐디를 불러서 제설 작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갑질은 결혼식 갑질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자식 결혼식에 오라.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 주차 안내시키고 화환 관리시키고 부주금 밟도록 하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킨다는 건데요.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결혼식까지는 괜찮다고 치더라도 비용을 정산하는 일까지 시키고요. 그걸 엑셀로 출력해서 신혼집 내 딸이나 아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들어온 사례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실사례. 제가 이걸 어떻게 꾸미겠어요.
이런 회장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이제 세 번째는 동물갑질인데요. 명절에 회장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면 빈 별장에 남겨진 개와 닭 사료를 챙겨주라고 시키는 일도 있고요. 개인 별장 관리, 개인 봉사활동, 운전기사 일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입사원한테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사장과 식사하면서 사장님 턱받이를 좀 해주라고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잠깐만요. 턱받이 해드리라고. 식사하는 사장한테 턱받이 해드리라고? 네, 음식물 이렇게 사장님 어디 그 손이 좀 불편하신 사장님이신가요? 글쎄요. 아니, 무슨 말이 턱받이를 그리고 왜 하세요? 떠먹는데? 그 사장님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갖다 묶어드리라고 하나? 아이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산호비가 따로 없더라.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갑질과의 싸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뭐 연말 송년회 때 간호사들한테 뭐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한 곳이 용기 있게 나서 싸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힘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사실은 그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제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에 우리 병원도 그래요라고 하는 고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병원들이 그렇게 연말에 장기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장기자랑을 회사에서 참 많이 하는데 유독 선정적인 장기자랑이 있는 회사들을 얘기를 저도 듣긴 했거든요. 간호사들이 아마 여성이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간호사들한테 걸그룹 노래 부르라고 강요하고 근데 연습해야 되니까 업무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성 간호사들만 그러느냐? 아니고요. 한 병원은 남자 직원들한테 여장을 해서 걸그룹 흉내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 정부가 근로감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용기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직장갑질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맥없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입니다. 방법이 있다? 갑질에 대처할 방법?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SNS하고 문자를 통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더 확실한 증거 남기려면 녹음이나 녹취하면 됩니다. 제3자 것만 녹음하지 않으면은 당사자 녹음은 상관이 없거든요. 다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네. 당사자가 녹음은. 그리고 직장 내에 CCTV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만두라고 할 때 사직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항권이 사라집니다. 사직서 내는 순간? 네. 남아서 버티면서 그렇죠. 싸워야 된다. 버티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요.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갑질 119에서 30일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쏟아졌어요. 또 어딘가에서 미투 저도요 하면서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아날로그 그녀님, MBC 이제는 CBS하고 경쟁구도 아닌가요?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요. 저는요, 솔직하게 CBS도 잘 되고 MBC도 잘 되고 KBS도 SBS도 불교방송 YTN TBS 다 잘 돼서 공정방송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으로 지금 중동 지역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 수도 아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닌 곳입니다. 그곳을 두고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죠.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 배경은 뭔지 오늘 첫 순서로 짚어보죠. 많이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월간 정두원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정치판 읽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 종편 방송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주어졌던 특혜들을 하나하나 환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는지 그 배경 권영철의 Y뉴스에서 짚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6일 백악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이죠. 이 선언이 나온 뒤에 중동 지역에는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행정수도가 맞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우리 땅 돌려달라 하면서 이스라엘과 끝없는 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 온 세계가 잘 아는 사실인데, 이 애매한 땅을, 예루살렘을 국제사회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해온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인정해버린 거죠. 이미 화약고인 중동을 트럼프가 굳이 또 건드린 이유가 뭘까요? 미국 대통령인데 아무런 정치적인 계산 없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짚어보죠. 먼저 예루살렘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 거주 중인 교민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윤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베들레헴이면은 그러면은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 분리장벽을 사이로 두고 예. 한쪽은 베들레헴이고 한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금 분위기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재앙.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독립국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이후에 예. 반대 시위가 좀 일어났고,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도 어제 저녁에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 지역에 지옥문을 여는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하마스나 이런 좀 무장단체 중심으로 한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가 되십니까? 가자 지구의 중심 세력은 강경 하마스예요. 강경한 쪽. 원리주의자들이죠. 예. 제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투쟁을 지금 종료를 하는 입장이에요. 예. 반면에 이 서한 지구를 컨트롤하고 있는 파타 정부의 아바스 수반은 예. 투쟁보다는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금요일 날이 대부분의 이 시위가 금요일 날 기도 끝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일반적인 보통 주민들은 막 당장 위험이 느껴지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걱정들은 사실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 주변국들, 그러니까 뭐 이집트니 이란이니 터키니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이슬람 국가들도 이번에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언론 통해서 들으실 텐데. 예루살렘 문제가 10여 이슬람들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랍 연맹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크고 작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때와 분명히 다른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긴다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해놓고도 실행을 못했던 것인데, 어떤 팔레스타인 친구들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말로 마주년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크레이지한 것이거든요. 크레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의 사고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 이야기들 해요. 알겠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쪽의 분위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불안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종전과 다른 커다란 문제가 던져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예. 안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에 살고 계신 교민이세요. 강태윤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단순히 이런 행동을 섣불리 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행간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읽어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네,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주권국가 체제를 출범한 이후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폭력으로 획득한 영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 예루살렘의 동쪽은 1967년 점령으로 획득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지역을 자국의 수도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분명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때문에 이제 유엔 안보리도 197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을 했을 때 1980년 유엔 안보리가 개최가 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제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닌 그런 애매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의 땅이 아니고 그 동쪽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땅이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곳이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수도 이 주장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967년, 1973년 그리고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아니고요. 구속력을 가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그 결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하는 게 문제지. 이제 이게 뭐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영토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아랍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구가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큰데, 근데 이런 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언을 한 것은 뭐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정치용이죠. 미국 국내 정치용.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검찰 수사에 이제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건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외부에 큰 사건을 터뜨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층인 유대인들 그리고 이 복음주의 보수파 기독교인들을 끌어안는 뭐 이런 이제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호감이 많이 작용한 결정이다. 직업이 이제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부동산 재벌은 이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금융은 상당히 유대 자본이 움직이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큰 사위도 제러드 쿠슈너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중동 관련 이 정책을 움직이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제러드 쿠셔너 백악관 선임 고문 사위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문제 특사격인 제이슨 그린블릿 백악관 이 국제협상 특별 대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 이스라엘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만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유대인이고요. 특히 그 제러드 쿠슈너 맞사위는 올해 6월부터 중동과 이스라엘을 상당히 자주 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뭐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나온 결정은 절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상황이 가장 뭐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중동의 이제 정치 형국을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 일어난 이후 네 나라 정권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나라마다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예멘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우디는 지금 자국의 왕위 계승 때문에 왕제를 체포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란도 핵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 미국의 핵
협상 불인증으로 코너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의 경우도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국제사회에 비난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 같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인정을 하더라도 대사관 이전을 하더라도 뭐 민심의 반발은 있고 또 이 뭐 중동 국가들의 어떤 뭐 이 립 서비스 차원의 뭐 반대 성명은 나오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어떤 행동으로 외교적 조치로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각국이 각각의 국내 이슈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다 뭉칠 힘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트럼프가 보고 지금 예루살렘 선언한 것이다. 네. 그래요. 그 복합적인 것들은 그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본인 개인의 신념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목 돌리기용,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지지용,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단 말씀이세요. 자, 어쨌든 트럼프의 결정은 알겠습니다. 결정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지역, 아랍권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은 하셨어요. 지금 힘이 좀 없다, 뭉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 하마스 같은 곳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옥의 문 열렸다.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동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정권이 국민의 표를 받고 선출된 정권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표를 받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상당히 왜곡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된 정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반하는 정치나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와 국민의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반정부 세력, 무장단체들은 뭐 상당히 이제 투쟁을 선언하고 있고, 뭐 이라크에 지금 한 무장단체가 미군을 공격할 시점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마스도 오늘 이제 금요일 합동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분노의 날을 선언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3의 민중분기 인티파다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의 과격 단체들은 이제 확실한 명분을 갖고 미국을 지지하는 이제 서방 세력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반면에 정부들은 어쨌든 내일 아랍 연맹 22개 아랍 국가 연맹의 회의가 열리고 이제 조만간 57개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협력 기구 회의가 이제 열리겠지만 여기서 뭐 성명 나오는 것으로 더 이상의 행동 자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청취자 성은실님 4033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무기를 또 팔고 싶어서 그쪽에다가 분쟁을 크게 일으키려는 속셈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요. 그동안 뭐 70년 동안 거의 해결이 안 된 가장 뭐 좀 기저에 깔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중동의 디폴트 긴장으로 유지해 놓은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을 불안정하게 해서 어쨌든 미국의 군수 산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뭐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촉발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핵 협상을 불인정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5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방문 기간에 체결된 무기 계약이 124조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중동 각국이 자국의 안보와 또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요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군수 산업, 산업을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 청취자들의 이 주장 의혹도 아주 무리한 의혹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송년회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저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불러. 글쎄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네요.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 하겠네. 아니 정치인들 모이시면 안 불러주는 와중에도 어쨌든 한 번씩 가시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회식 자리에. 자기 신세 한탄하죠. 신세 한탄. 정치인들이 이제 뭐 잘하고 못하건 간에 직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회식하죠. 정치 얘기도 막 해요.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가급적 회식할 때는 안 하죠.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하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서민들 모이면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래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뭐 EBS의 극한 직업에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니요?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뭐 과거 뭐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넣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지. 홍 대표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한마디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뿐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뭐. 하면 할수록 그런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내가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 일이고 당대표 일은 대표 일인데 이 원내대표 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남성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네.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저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저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홍문종,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취태를 다 보이다가 네. 이제는 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 뭐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 청부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 오늘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독설을 쏟아내시니까 제가 막 이거 생방송인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측 보이콧. 요새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게 보이콧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보이콧 한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곳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다. 캐스팅보트 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수혜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뭐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들 장사만 잘한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근데 지역구 각각이 잘 따갔으면 그 지역 구민들이 지지해서 결국 당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십시오, 올라가나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바른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이제 정기 끝나면 다시 또 뭐 점화가 되겠죠. 또 다시 당내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주 억울해합니다. 나는 잠정 합의한 건데 두 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당 대표가 나가더니 갑자기 확정 합의인 것처럼 해간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내가 순진했다. 이러셨거든요. 자기가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슨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배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분 1초가 다 시각각 변하고 또 전략이 들어가고 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정합의란 건 없는 겁니까? 있긴 있잖아요. 잠정합의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정합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요? 이제 의총에 가서 내가 추인을 받고 오겠다. 그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발표 나중에 하자. 네. 사인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분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잠정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확정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반발할 줄을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미 이제 서로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정책성을 보여주려면 끝끝내 반대를 했어야죠. 잠정합의고 뭐고 했었선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와중에서 그냥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전략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실망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잠깐 이 와중에 나왔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를 못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발의를 요청하겠다. 왜냐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안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예. 개헌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아니,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해줄 리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면 대통령도 아마 드라이브를 한번 걸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왜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반대를 하냐면 예. 이제 지방선거에 절대로 불리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예. 지금 어쨌든 개헌안이 합의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 때 넘어가면 예.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찬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저 번호도 다 이제 1번 찍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요.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일단 지역 사람들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고 또 당도 따로 뽑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개헌까지 더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일괄 투표를 하게 되죠. 예. 아, 그럼 그냥 헷갈리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쭉 1번 찍을 거다. 예.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1번 찍던 습관대로 그냥 또 계속 1번 찍을 가능성도 많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시던 이 이제 노년층에서 예전에 1번이었으니까 항상 또 이래저래 악재군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아,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엔 이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예요?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다 알죠.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죠. 거기다가 개헌 투표까지 얹혀가지고 1번까지 얹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런 애도 자유한국당 인기 없는데 절대로 불리하죠. 그래서 개헌에 절대 동의 못할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일단 대통령이 발의는 하실 거라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한번 걸 겁니다. 걸긴 걸 거다. 하지만 정치 환경상 개헌은 그럼 종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또 종쳤다가 결국은 개헌에서 나오고 마는. 그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뭐 의미 없는 거고.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서로 간의 이익이 불분명할 때. 근데 누구가 이제 훨씬 더 이기고 누가 손해다라고 나오면은 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원래 특위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 수립 이후 표결로 처리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굳건한 관행입니다. 여야 합의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요즘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청취자 질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월간 정두원 코너 앞으로도 뭐 질문들이 꽤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안희정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를 한번 정두원 의원이 예측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자극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문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하면 싸움 붙이게 된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제 작심한 듯이 하는 발언들인데 어떻게 안희정 지사 행보를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기 주자가 되려면 낙점을 받아갖고는 주자가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외국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현직에 낙점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저 사람 찍어 해서 되는 적은 없다? 그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안 뽑아줍니다. 스스로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국무총리가 되면 저 사람 뭐 대권 주자라 그러는데 정말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요. 국무총리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황교안 누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커야지 그냥 박근혜가 시켜준 사람을 누가. 그래서 이제 안희정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시절 누리지 않거든요. 이제 또
이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항상 7, 80%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대립각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대권 주자가 되겠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찍으면 그 사람이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죠. 될 사람도 안 된다. 현직이 그러니까 찍으면. 국민들은 냉혹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많은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문 걸어 잠그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으로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다. 문재인 지지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지지자가 나중에 후보가 되면 또 찍습니다. 또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르지만 차기 주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치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쪽, 김부겸 장관은 난 장관직 계속하겠다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방향 잘 잡았다고 보세요? 자기가 일단 뭐 김부겸이야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김부겸 장관이라고 좀 해주세요. 호칭 좀 붙여주세요. 좀. 아니 제가 친구라서 그래요. 김부겸 장관님.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자기가 이제 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시장.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거고. 이재명 시장은 왜 지사라고 부르세요? 응? 제가 지사라 그랬어요? 지사라 그랬어요. 아이 실수했네. 이재명 시장은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잘 방향 잡은 거라고 보시고 그쪽도 그래요. 안희정 지사도 한 번 지사 더 하는 것보다 중앙 정치로 바로 무대 옮기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근데 안희정 지사한테 충고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요? 콘텐츠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얘기들만.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내공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반응이 뭐 아주 그냥 뜨겁게 들어오는데 강영식님. 김현정 앵커 오늘 땀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땀나는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월간 시간에 정두원 전 의원한테 던질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야, 12월이니까 이제 언제 뵙는 겁니까? 내년에 다음 월구만.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내년에도 예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 저는 시원하게 느꼈는데 청취자 이금옥님은 이렇게 추운 날 해병대 군인들의 함성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하셨어요. 혹시 아드님이 해병대 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군인 보내셨거나 그러네요. 백령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월간 정두원 들으시고는 한 달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주간 정두원 안 되나요? 라고 김상우님, 김정심님, 3010님 외에 많은 분들은 너무 재밌다. 정전 의원. 완전 유머 1번지다. 사이다다. 그리고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정치판을 떠났잖아요. 한 발 떨어져서 정치판을 보니까 더 날카롭게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비평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들 여러분 보내주세요. 정치판에 대해 궁금한 것들. 최승호 MBC 사장과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김영식님. 정말로 CBS도 잘 되고 공영방송들도 다 살아나서 이 시대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격려의 문자. 저희도 챙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최승호 PD, 최승호 사장이 되셨네요. 네, 최승호 사장과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MBC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전체가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종편을 허가하고 아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시킨 이후에요.
지상파 방송들이 추락을 했죠. 그게 KBS, MBC 공영방송들이 특히 추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 방송 위주로 간 거죠. 종편 위주로. 그것 이제 정책이 좀 바로 잡혀야죠. 잠깐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최승호 사장한테도 인터뷰 질문했습니다만 KBS, MBC, SBS 지상파 TV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방송사는요. 공중파 방송사들은 다 몇 년마다 한 번이죠?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파 TV 3사가 다 재허가 탈락 기준 점수를 지금 받았다는 뉴스가 났어요. 사실 이게 사상 최초의 일이긴 한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 이 점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전체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정보가 좀 누설이 된 겁니다. 의결 전에 왜 이제 의결이 좀 더뎌졌냐면은 MBC 사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사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못한 겁니다. 이제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는 의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례가 없는. 근데 KBS, MBC는 파업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SBS는 왜 탈락 점수를 받았어요? SBS도 사실 뭐 이게 멘붕 상태라고 표현하죠. 이거 보도 나온 다음에 이 보도가 아니라 이제 점수는 미리 알잖아요. 대략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던 국정농단 때 SBS는 나름대로 공정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사장 임명 동의제 투표를 방송사 최초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요. 나름대로 제도화도 신경을 썼는데 우리가 왜 종편 채널 MBN이 얼마 전에 651점을 받았거든요. MBN보다 우리가 왜 못하냐. 잠깐 점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보도된 점수. SBS 647점, KBS 1이 646, KBS 2가 641, MBC가 616. 맞죠? 652 하면 탈락. 그렇습니다. 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건부 재허가를 받거나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죠. 652 기준이. 2013년에는 이 공영방송, 이 지상파 TV 방송들이 다 70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SBS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아마 담당자들도 지금 뭐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의결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새 나간 겁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BC 사장에 대한 청문을 해야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방통위 내에서 공유가 됐겠죠. 상임위원들. 공유가 됐죠. 상임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상임 거기서 이제 아마 보고가 되다 보니까 국회로 흘러나간 국회 추천들이 있으니까. 국회로 흘러나가고 그게 또 기자들한테 흘러가고 이렇게 된 거군요.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걸까 이걸 잡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편 특혜 중에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면은 의무전송입니다. 의무전송이 뭡니까? 이게 제가 2013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KBS 1과 EBS는 지금 방송법의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유료 방송들, 케이블 TV나 IPTV, 위성방송은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의무전송 채널. 그러니까 뭐 KBS 1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송, EBS는 교육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편은 4개가 허가되는데 4개가 모두 의무전송입니다. 특혜군요, 그게. MBC, KBS ETV도 의무전송이 아닙니다. 모든 유료 방송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안 내보내면은 그만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양천 케이블 뭐 이런 데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게 의무전송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전송은 전송 대가를 돈으로 안 받는데 또 케이블은 또 그걸 또 돈으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MBC하고 SBS는 전송 대가를 받는데 종편은 의무전송이기도 하면서 좀 대가까지 받는 지금까지 한 2천억 조금 부족한 정도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4개 전송.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럼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광고도 특혜를 미디어 랩이라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게 미디어 랩 구조, 뭐 광고 대행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도 종편은 1사 1랩입니다.
한 개 회사가 한 개의 이 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 영업하는 겁니다. 신문사에 광고국이 있죠. 있죠.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거죠. 수주해오죠. 예. 지금도 그런 구조로 특히나 MBN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도 제작 기획 회의에 미디어랩 담당자가 참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기자들을 통해서 광고를 따오게 하는 이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종편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다. 예. 이런 특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받으면은 정부에 이 공익기금을 내잖아요. 예. 그런데 2015년까지는 공익기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TV들에 비하면은 MBC, SBS가 4.3%를 내는데 종편은 1%, 이것도 0.5%에서 올라가지고 1%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차별 구조가 많은 거죠. 그래. 그럼 개별 미디어랩 체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방통위가? 그건 아직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공익적인 부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건 아직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Y의 주제로 돌아가 보죠. 네. 방통위는 왜 종편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거냐? 왜? 일단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이맘때쯤인데요. 이용마 MBC 해직 기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편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 정착을 위해서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 이런 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걸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언론학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예, 이 위원장이 종편 출범 이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를 장려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종편 개수도 2개 이상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이미 그때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세 번째는요. 종편은 이미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자로 드디어 돌아섰습니까, 종편들이? 네. 작년에 이미 종편 4개, 2개의 부도 PP 6개 중에 5개사가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방송사가요, 여러분. 흑자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사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워낙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흑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종편이 이만큼 뜨면서 MBC, SBS 매출이 확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CBS 같은 중소방송들도 매출이 더 어려워지죠. 떨어져서 타격을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종편에 대한 특혜를 환수하려고 나선 것이다. 오늘 방송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잘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요,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쌀쌀한 아침. 주말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주변에 나보다 더 추운 이웃은 없는지도 돌아봐 주세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내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사장님이 CBS에 첫 출연하셨어요. 그러네요. 첫 출근길 출연이 CBS가 돼서 영광입니다. 기분 좋고. 그 김성진님은 청취자, MBC 채널 이분은 삭제하셨었는데 재등록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뉴스타파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시청률을 봐도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예, 다시 한번 뭐 잘 되기를 공영방송이 너무 잘 되면 CBS 입장에서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살살 잘 되고 그 정도만 바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죠. 이 직장 갑질 119라는 노동자 인권 보호 단체가 지난달 1일 글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예. 한 달 동안 어떤 갑질 고발이 있었는지 기록한 보고서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갑질 119 30일의 기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3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네. 직장인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런 후문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직장인들의 신고와 상담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메일, 오픈 카톡, 페이스북, 뭐 하루 평균 68건, 총 2,021건의 신고와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이 오픈 카톡방에는 하루 평균 188명이 방문했고 상담자와 활동가 사이에 무려 4만 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와.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임금 미지급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게 제일 큰 갑질이죠. 그러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19%,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요, 휴가 휴식 미보장, 과도한 징계 해고, 부당 인사, 성폭력도 한 2% 정도가량 차지를 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 그 30일간의 기록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은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현대판 산호비가 따로 없다입니다. 노비요? 산호비요? 네. 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요. 김장 갑질입니다. 김장? 네. 김치 담그는 김장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사장 가족, 회장 가족과 친척의 김장을 담그도록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세상에. 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만 되면 회장이 캐디를 골라서 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김장 잘할 것 같은 캐디를 골라서 자기 집 김장을? 네. 그리고 군대도 아니고 한겨울에 눈 내리면 골프장 문 닫고 휴장하고 캐디를 불러서 제설 작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갑질은 결혼식 갑질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섭게 추운 아침. 국제 정세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시각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 매주 열리는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날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잠시 후 2부에서요. 팔레스타인 현지의 교민 연결해서 생생한 그곳의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지요.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중동의 분노, 인티파다입니다. 인티파다, 봉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에 따른 저항이죠. 그렇죠. 그러자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아는 인티파다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인티파다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국이 뒷받침하는 시온주의 결정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서한 라말라 또 베들레헴 등지에서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네요. 예. 특히 금요일인 오늘은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일이거든요. 언제 어떤 곳에서 화약고에 불꽃이 튈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의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관여를 비판했고요. 예. 러시아도 미국의 결정을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고 예. 중국 역시 새로운 대립을 촉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뭔지도 2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더 거세진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광풍이라고. 네. 근데 지금 그 후로 급등을 넘어서 폭등세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9,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우리 돈 2천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1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네. 제가 며칠 전 인터뷰할 때 1,300만 원이었는데요. 급등이 아니라 폭등세죠. 미국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에 15,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예. 5시간 만에 5,000달러가 치솟은 셈입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배경이 아마 시카고 상품거래소 또 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곧 시작한다는데 이게 아마 가격 폭등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세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 BK 캐피털 창업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네요. 그래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달 반 만에 처음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인데요. 아무래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 행정처 컴퓨터 속의 파일들을 작성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나 없나 이 논란만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결론이 내려진다면 뒤늦게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MBC 대표이사 사장의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 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 사장이 직원들한테 자식 결혼식에 오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차 안내시키고 화환 관리시키고 부주금 밟도록 하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킨다는 건데요.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결혼식까지는 괜찮다고 치더라도 비용을 정산하는 일까지 시키고요. 그걸 엑셀로 출력해서 신혼집 내 딸이나 아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들어온 사례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실사례. 그럼요. 제가 이걸 어떻게 꾸미겠어요. 이런 회장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이제 세 번째는 동물갑질인데요. 명절에 회장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면 빈 별장에 남겨진 개와 닭 사료를 챙겨주라고 시키는 일도 있고요. 개인 별장 관리, 개인 봉사활동, 운전기사 일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입사원한테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사장과 식사하면서 사장님 턱받이를 좀 해주라고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잠깐만요. 턱받이 애들이라고. 식사하는 사장한테 턱받이 애들이라고? 네, 음식물 이렇게 사장님 어디 그 손이 좀 불편하신 사장님이신가요? 글쎄요. 아니, 무슨 말이 턱받이를 그리고 왜 하세요? 떠먹는데? 그 사장님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갖다 묶어드리라고 하나? 아이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산호비가 따로 없더라.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갑질과의 싸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뭐 연말 송년회 때 간호사들한테 뭐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한 곳이 용기 있게 나서 싸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힘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사실은 그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제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에 우리 병원도 그래요라고 하는 고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병원들이 그렇게 연말에 장기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장기자랑을 회사에서 참 많이 하는데 유독 선정적인 장기자랑이 있는 회사들을 얘기를 저도 듣긴 했거든요. 간호사들이 아마 여성이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간호사들한테 걸그룹 노래 부르라고 강요하고 근데 연습해야 되니까 업무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성 간호사들만 그러느냐? 아니고요. 한 병원은 남자 직원들한테 여장을 해서 걸그룹 흉내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 정부가 근로감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용기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직장 갑질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맥없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입니다. 방법이 있다? 갑질에 대처할 방법?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SNS하고 문자를 통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더 확실한 증거 남기려면 녹음이나 녹취하면 됩니다. 제3자 것만 녹음하지 않으면은 당사자 녹음은 상관이 없거든요. 다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네. 당사자가 녹음은. 그리고 직장 내에 CCTV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만두라고 할 때 사직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항권이 사라집니다. 사직서 내는 순간? 네. 남아서 버티면서 그렇죠. 싸워야 된다. 버티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요.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갑질 119에서 30일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쏟아졌어요. 또 어딘가에서 미투 저도요 하면서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아날로그 그녀님, MBC 이제는 CBS하고 경쟁 구도 아닌가요?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요. 저는요, 솔직하게 CBS도 잘 되고 MBC도 잘 되고 KBS도 SBS도 불교 방송 YTN TBS 다 잘 돼서 공정 방송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으로 지금 중동 지역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예루살렘